차가운 도자기 접시가 웨이터의 흰 장갑을 낀 손에 의해 치워지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그의 앞에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 대신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유물처럼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루한 대화가 오갔다. 투자은행가들은 KJ그룹의 회장인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42살의 강지훈은 그들의 아첨과 분석에 익숙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다음 분기 아시아시장 확장건을 진행한다면 누군가 말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동의하며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레스토랑을 훑었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모든 결정은 계산되었고 모든 위험은 측정되었다. 그의 제국은 바로 이 정밀함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 놓인 이 작은 종이 쪽지는 그의 어떤 계획에도 없던 변수였다. 그는 능숙한 미소를 유지한 채 테이블 아래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것이 분명한,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정한 글씨체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몇 문장이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제 엄마, 한서연은 아저씨께 제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한서연, 거의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하얗게 멀어졌다. 그의 제국이 막 날개를 펼치려던 시절,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모든 것을 요구했고, 그는 사랑 대신 야망을 택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장님, 예상 수치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누군가 그를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종이의 다음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는 아저씨의 눈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서울 아동센터에 있어요. 이름은 하나예요. 강지훈의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의자가 단단한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일어섰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급한 일이 생겼다. 가족 일이야.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조차 낯설었다. 가족. 그는 평생 이 핑계를 대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의무이자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20분 후 그의 마이바흐는 밤하늘 아래 노란 불빛을 내뿜는 낡은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서울 아동센터. 그의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낡은 곳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하얗게 질린 손으로 핸들을 쥔 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여성이 그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자신을 김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한서연 씨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녀가 책상 너머로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연락처를 남겨두셨지만 한 번도 먼저 연락하신 적은 없으셨죠.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들어섰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섬세한 얼굴, 주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쏟아지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은 정말로 멈추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은 놀랍도록 푸르고 깊었다. 마치 거울처럼 조심스러운 희망을 담은 자신의 눈이 그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자신의 작은 손목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그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초승달 점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한아입니다. 수많은 이사회를 눈빛 하나로 제압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수조 원의 재산도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 아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의 제국에 계획되지 않았던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바로 그의 딸이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 충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장님, 잠시 하나와 단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드릴까요? 지훈은 마비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김 원장이 조용히 나가고 문이 닫혔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하나의 작은 손가락이 낡은 스웨터의 끝자락을 베베 꼬았다. 엄마가 상자를 하나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의 편지랑 신문 기사들이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기 전에 제게 아저씨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딸. 그 개념은 여전히 현실로 와닿지 않았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서연이는 엄마는 왜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의 말에는 후회와 함께 희미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나는 그를 유심히 살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모습마저 그와 닮아 있었다. 엄마는 아저씨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저씨만의 인생이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충분히 크면 아저씨를 찾을지 말지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우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서연은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조차 책임을 묻지 않고 그를 보호했다. 언제나처럼 지독하게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차마 다음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엄마는 언제? 하나의 대답은 아이답게 명료해서 더욱 가슴 아팠다. 아흐레 전이요. 암이었어요.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때 김 원장이 서류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한서연 씨는 출생 증명서에 강지훈 회장님을 하나의 아버지로 기재했습니다. 법적인 인정이나 양육비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녀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후견인 서류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친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두 분의 닮은 모습은 꽤 설득력이 있네요. 지우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리는 사업을 할 때와 같은 정밀함으로 빠르게 회전했다. 서연이 떠난 지 아흐레. 하나는 고아원에서 혼자 아흐레를 보냈다. 그의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어떤 가족의 위로도 받지 못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에요. 김 원장이 놀라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변호사팀이 어떤 절차든 처리할 겁니다. 내 딸을 하룻밤이라도 더 이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아이는 말없이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 원장은 신중하게 경고했다. 하룻밤 만에 부모가 되는 것은, 특히
회장님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분께는 큰 도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단순히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컨퍼런스 콜, 해외 출장, 그리고 하루 18시간의 업무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 아이가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그는 다시 하나를 보았다. 아이는 이미 작은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결연하게 말했다. 어디에 서명하면 됩니까? 2시간 후 임시 후견인 서류 절차를 마친 지우는 하나를 데리고 그의 차로 향했다. 그의 비서는 이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그의 펜트하우스를 개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 가까워졌을 때 하나가 망설였다. 무슨 문제 있니? 그가 물었다. 아이는 상처받기 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저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하나야, 나는 오늘 밤까지 네 존재를 몰랐어. 아빠가 되는 법도 전혀 모르고. 그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래,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으로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아이는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지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운전하며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의 눈과 피를 물려받은 이 아이가 다시는 자신의 자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맹렬한 결심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도심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 2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공과 세련됨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가구와 예술품이 신중하게 선택된 현대적인 사치와 꼼꼼한 디자인의 기념비 같은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집 현관으로 바로 열리자 지우는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눈은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통유리창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회색과 검은색 톤의 미니멀한 가구들,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비싼 추상 조각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작게 울렸다. 그래. 지후는 문득 다른 눈으로 자신의 집을 보게 되었다. 이곳에는 사진 한 장, 개인적인 손길 하나 없었다. 일외의 삶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더 꽉 쥐었다. 세심하게 꾸며진 그의 세상 속에서 아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였다. 내 방을 보여줄게. 그는 아이를 복도 끝으로 이끌었다. 손님용 침실은 집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비인격적이었다. 깨끗한 선과 중성적인 색조로 가득했다. 불을 켜자 하나의 작은 몸집을 압도할 킹사이즈 침대와 거실과 같은 화려한 전망을 제공하는 창문이 드러났다. 엄청 크네요. 하나가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좀 더 아이 방처럼 만들어보자. 지우는 약속했다. 그는 아이의 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짐 푸는 거 도와줄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삶의 거대한 차이를 상기시키며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지우는 헛기침을 했다. 배고프니?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요. 주방에서 지우는 냉장고 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값비싼 와인, 고급 테이크아웃 용기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색한 순간이 흐른 후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뭔가 주문할게. 뭐 좋아하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나가 바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 식사를 위해 사용된 적 없는 그의 식탁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지우는 하나가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8살 아이치고는 식사 예절이 놀랍도록 정확했다. 엄마가 그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니? 그는 서연의 이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것을 즉시 후회하며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좋은 예절이 비싼 물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단순한 지혜가 지훈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서연은 언제나 외양보다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지훈 아저씨,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도 돼. 그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면 그는 망설였다. 네가 편한 대로. 아이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그 푸른 눈으로 그를 살폈다. 지훈 아저씨, 아이는 그 이름을 시험해 보았다. 이건 그냥 지금만이에요. 아니면 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 질문은 그의 허를 찔렀다. 정신없는 저녁 시간 동안 그는 당장의 미래 너머를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야. 하나야.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담아 말했다. 네가 원하는 한 계속. 아이는 그의 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중에. 지훈이 손님방 문가에 서서 하나가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는 가슴속에서 낯선 감정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옷 몇 벌, 낡은 곰 인형, 그리고 서연의 액자 사진. 평생을 통제 속에서 살며 계산된 결정 위에 제국을 건설해온 남자. 강지훈은 방금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온종일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되감았다. 쪽지, 아동센터,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그 푸른 눈동자.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그는 홈오피스로 향했다. 그 공간은 수많은 상패와 경영 전문 서적들로 가득 차 그의 성공적인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책상 맨 아래 서랍 몇 년 동안 잠겨있던 그곳에는 그가 끝내 버리지 못한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 내용물이 오래전 스스로 아물었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자 안에는 한서연과 함께했던 삶의 파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콘서트 티켓, 손으로 쓴 쪽지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짓지 않는 표정, 환하게 웃는 그를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 스케치까지. 지우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바람에 금발 머리를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햇살 그 자체였고 그녀의 예술가적 영혼은 그의 계산적인 마음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말했어야지. 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이가 아흐레 동안이나 혼자 있었잖아, 서연아. 아흐레를. 그들의 마지막 말다툼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그의 오피스텔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서연. 선택해, 지훈 씨. 당신의 제국, 아니면 나와의 삶. 난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는
망설임 없이 회사를 선택했다. KJ그룹은 중요한 성장 단계에 있었고 그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 그는 한눈을 팔 여유가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쯤. 그의 자존심은 그가 뒤돌아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그 선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문가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커다란 파자마를 입은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비서가 급하게 사온 것이 분명했다. 서연을 닮은 아이의 머리카락은 잠에서 막 깨어 부스스했다. 죄송해요. 아이가 재빨리 말했다. 소리가 들려서요. 지우는 서둘러 상자를 닫았다. 괜찮아. 잠이 안 오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사진에 머물렀다. 엄마다. 그래,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 사진이야. 하나는 환영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도 침대 옆에 아저씨 사진을 뒀었어요. 지훈의 가슴속 무언가가 팽팽하게 조여왔다. 그랬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책상 맞은편 가죽 소파 위로 올라갔다. 엄마는 아저씨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아주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가죽 위에서 무늬를 그렸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 눈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섬세한 이목구비는 분명 서연의 것이었지만 그 눈만은 틀림없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이 아이에게 또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그의 결단력, 그의 고집스러운 자존심. 엄마가 내 얘기를 자주 했니? 그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하나가 잠시 생각했다. 가끔요. 제가 물어볼 때 주로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게 궁금하시다면요. 하지만 그랬어야 했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럴 권리가 충분했다. 엄마는 아저씨가 언젠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면요. 그 말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녀가 어떻게든 이 만남을 계획하여 그에게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까? 늦었구나.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만 자야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서 내려왔다. 문 앞에서 아이가 잠시 멈췄다. 지훈 아저씨, 응, 아저씨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이가 떠난 후 지훈은 사진을 손에 든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서연과 그들의 딸 곁에 있어 줄 기회를. 내일은 다를 것이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은 수조 원짜리 인수합병의 귀재인 강지훈이 8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냉혹한 현실과 함께 찾아왔다. 그는 부엌에 서서 마치 냉장고가 갑자기 아이에게 적합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낼 것처럼 그 안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시리얼 있어요. 어제의 옷을 입고 머리를 약간 삐뚤게 묶은 하나가 그의 옆에 나타나 물었다. 지우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없는 것 같구나. 난 보통 커피만 마셔서. 하나는 마치 그에 대해 이미 의심했던 무언가를 확인한 듯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무심하게 던져진 그 순진한 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서연은 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소소한 지혜들을 아이와 나누었을까. 엄마 말씀이 맞네. 그가 인정했다. 나가서 아침 먹자.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도 좀 사야겠어. 1시간 후 그들은 백화점 안을 걷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은 보통 퍼스널 쇼퍼에게 맡겼던 지훈에게 완전히 낯선 경험이었다. 이제 아동복 코너에 둘러싸인 그는 이상하게도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에 드는 건 뭐든 골라. 그가 막연하게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나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무거나요, 물론이지.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옷걸이 사이를 움직였다. 가끔 소매나 옷깃을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 몇 분간의 망설임 끝에 지우는 문제를 깨달았다. 하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가격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엄마는 항상 가격표부터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현실의 칼날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가 부를 축적하는 동안 서연은 그들의 딸에게 돈을 아껴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좋은 가르침이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니까. 천천히 하나는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대부분 실용적인 선택이었고 사치스러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물건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허락을 구했고 그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그들이 여러 매장을 돌며 생필품을 모으는 동안 지우는 점점 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아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할까? 학용품, 책, 장난감. 그의 비서가 이미 제대로 된 침대는 배달시켰지만 아이 방의 다른 부분들은 어떨까? 장난감 코너에서 하나는 마침내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물감, 붓, 그리고 작은 이젤이 있는 미술 세트를 보고 아이의 눈이 빛났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지우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말로 하기 너무 힘들 때 감정을 종기에 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미술 세트를 카트에 담았다. 그건 엄마한테 물려받았구나. 아주 재능 있는 분이셨지. 알아요.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가끔 그림을 팔았어요. 생활비가 빠듯할 때요. 무심코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삶은 과잉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빠듯한 예산으로 채워졌다. 이제 이 두 세계는 8살짜리 소녀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지우는 하나가 새로 산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옷은 정밀하게 걸고 책은 크기별로 정리하고 미술용품은 좋은 빛을 받도록 창가 근처에 두었다. 꼭 서연이 했을 법한 방식이었다. 이거 괜찮아요. 아이가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집에서 자신이 차지한 작은 공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우는 이제 예전에 살균된 듯 단 손님방을 밝히는 색의 향연을 보았다. 보라색 침구, 파란색 램프, 다채로운 책과 미술 용품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곳을 집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네. 하나가 미소 지었다. 자꾸 망설이는 미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녀는 그의 삶에서 그가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 섬세한 규칙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강지우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일정을 비웠다. 회의를 위임하고 출장을 연기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그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는 최소한의 설명만 제공했다. 언론은 아직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생각이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이메일에 답장을 한 뒤 하나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덜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학교에 널 등록시켜야겠어. 지훈이 토스트와 계란을 먹으며 말했다. 교육 담당자가 몇 군데 좋은 곳을 추천해줬어. 하나는 접시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뒤적였다. 금방 가게 되나요? 학교가 그립니? 그가 물었다. 그는 아이의 학업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배우는 건 좋은데 애들은 가끔 상황이 좀 다르면 질문을 많이 해요. 지훈은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다. 엄마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부재했던 아빠와 갑자기 살게 된 것에 대한 질문들. 좋은 곳을 찾아볼게. 그가 약속했다. 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날 저녁 지훈이 홈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하나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잠결에 몸부림치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아이가 울부짖었다. 가지마. 지훈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생생한 슬픔에 그는 마비되었다. 이것은 그의 전문 분야를 넘어선 일이었다. 스프레드시트와 시장 예측은 여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침대로 다가갔다. 하나야, 일어나. 그냥 꿈이야. 아이의 눈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번쩍 뜨였다. 잠시 동안 아이는 그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러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죄송해요. 아이가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사과하지 마. 지훈이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앉으며 말했다. 나쁜 꿈은 꿀 수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지훈은 그저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하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감쌌다. 마치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 꽉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접촉으로 연결된 채 아이의 숨소리가 안정되고 어깨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 물 좀 줄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CEO인 강지훈은 딸의 손을 잡고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앉아 있었다. 고객과의 통화와 분기별 예측은 잊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책상 위에서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약간 어색하지만 틀림없이 그의 초상화인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다. 아래에는 하나가 쓴 글씨가 있었다. 어젯밤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지훈은 초상화를 살폈다. 아이가 그의 진지한 표정을 포착하면서도 어쩐지 그의 눈에 그가 거울에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움을 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것이 아이가 그를 보는 방식일까? 아니면 아이가 그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일까? 그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공간을 차지한 최초의 진정으로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그날 늦게 그의 비서인 박 비서가 브리핑 중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새로운 미술품이군요. 그녀가 무심코 물었다. 더 나은 거지. 지훈이 대답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날 저녁, 하나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지훈은 책 속 등장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주 가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않은 작은 연결이 형성되었다. 그들 둘 다 아직 그것이 서로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 찾은 일상을 둘러싼 보호막은 화요일 아침에 터져버렸다. 그의 전화가 홍보이사의 긴급한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즉시 전화 요망, 따님에 대한 기사 터짐. 지훈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순간이 올 줄은 알았지만 좀 더 시간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가 적응할 시간. 그가 그녀를 피할 수 없는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낼 시간. 회장님, 그가 전화했을 때 홍보이사가 말했다. 데일리 크로니클이 내일 기사를 낼 겁니다. 억만장자에 숨겨진 사생아 발견. 그들이 백화점에서 회장님과 하나 양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하나에 닫힌 침실 문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그가 안정감을 찾아주길 바랐던 명문 사립학교인 웨스트리지 아카데미에서의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발표하지 마. 그가 지시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하나가 교복을 입고 나왔을 때 지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보호 본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네이비 블레이저에 학교 문장이 새겨져 있고 주름침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아주 공식적으로 보이네. 그가 가벼운 척하며 말했다. 아이는 긴장하며 옷깃을 잡아당겼다. 조금 무서워도 괜찮아요. 그녀의 질문에 단순한 정직함이 그의 허를 찔렀다. 그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금기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추어야 할 약점이었다. 물론 괜찮지. 그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조금 무서운 법이야.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언론 기사에 대해 경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첫날에 대한 그녀의 불안감을 더하기만 할까 하나야.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네가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쏠릴 수도 있어. 아이는 무릎에서 시선을 들었다. 어떤 종류의 관심이요? 신문사들이 가끔 나에 대해, 내 일과 사생활에 대해 기사를 쓰거든. 아이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아저씨가 중요해서요. 내가 부자라서 그렇지.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거기엔 차이가 있어. 웨스트리지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다른 학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며 그녀를 행정실까지 바래다 주었다. 교장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가 그녀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감지했다. 약간 더 꼿꼿해진 자세, 더 의도적인 미소. 하나 양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학생 대사를 배정해서 학교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비슷한 나이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나타났다. 안녕, 난 유진이야. 우리 같은 반이야. 하나가 유진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재빨리 지훈의 허리를 짧게 껴안았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안내자를 따라가기 전에 속삭였다. 예기치 않은 그 제스처는 지훈을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포옹이었다. 어색하고 순식간이었지만 틀림없이 의미심장했다. 오후가 되자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지훈의 보안팀은 그의 사무실 건물과 펜트하우스 밖에 사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의 전화는 회사 이미지에 대해 걱정하는 이사들과 그의 집중력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가 학교에서 하나를 태웠을 때 아이는 조용히 채 올라탔다. 첫날 어땠니? 그가 물었다. 아이는 창밖을 응시했다. 유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죽기 전까지 아저씨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지훈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파괴적인 단순함으로 매달려 있었다. 지우는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차는 기어갔다. 나는 네 존재를 몰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이가 캐물었다. 지우는 딸을 보았다. 진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가 거의 접근하지 않는 정직한 곳에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나야. 하지만 지금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외양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세상에서 아마도 그것이 그들 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K그룹을 국제시장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확고히 할 인수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싱가포르 딜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모든 것을 대표했다. 글로벌 확장, 전례 없는 이윤, 그리고 그가 수년간 탐내왔던 이사회 의장직까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그가 최소 3주 동안 아시아에 머물러야 했다. 하나로부터 3주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회장님, 박 비서가 문개에 섰다. 이사님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연락 왔었나? 오늘은 없었습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하나양의 미술 전시회가 다음 주 금요일로 여전히 달력에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드릴까요? 미술 전시회. 하나가 아침 식사 중에 무심코 한번 언급했던 일이었다. 제 그림이 학생 쇼케이스에 선정됐어요. 아이는 그가 참석할 것인지 묻지도 날짜나 시간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마치 잠재적인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달력에 그대로 둬.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2개의 기대에 찬 얼굴이 그를 향했다. 이들은 오직 추진력 있고 타협하지 않는 강지훈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업 결정에 개인적인 고려사항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자.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다. 싱가포르 인수건에 대해 발표는 흠잡을 데 없었고 예측은 완벽했다. 지우는 전략을 설명하며 평소와 같은 권유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8살짜리 소녀가 엄마의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학교 미술실에 남아 있었다. 일정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CFO가 강조했다. 인수 과정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 월요일까지는 싱가포르에 최소 3주간 계셔야 합니다. 월요일. 미술 전시회는 금요일이었다. 지우는 전시회에 참석하고도 싱가포르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 누가 하나를 돌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남으로써 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될까? 강 회장,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일정에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강지훈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사업은 항상 최우선이었으니까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 자신조차 놀란 대답이었다.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몇몇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에게 개인적인 사정이란 결코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 앉아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 앞에는 숙제가 펼쳐져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아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수학 문제로 돌아갔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괜찮았어요. 과학 퀴즈 봤는데. 아, 받았어요. 훌륭하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하나야, 너와 얘기할 게 있어. 아이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지우는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그가 어려운 협상을 준비할 때 짓는 표정과 똑같았다. 싱가포르에 사업상의 문제가 생겼어. 그가 시작했다. 회사의 중요한 일이야. 가셔야 하는군요. 아이가 그의 말을 끝맺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했다. 약 3주 정도 걸릴 거야.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숙제로 돌아섰다. 괜찮아요. 박 비서가 너와 함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괜찮다니까요. 아이가 말을 끊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녀의 빠른 수긍은 실망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체념이었다. 어른들이 다른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에 익숙한 아이의 반응. 내 미술 전시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야. 지훈이 말했다. 달력에 표시해뒀어.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진정한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감정을 감췄다. 안 오셔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내겐 중요해. 지훈이 대답했다. 찰나의 순간 희망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였지만 이내 경험이 그것을 억눌렀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수학 문제로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 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자신이 제국을 건설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전략적인 인수합병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눈에 담긴 단순한 신뢰에 비하면 하찮은 성과들이었다. 2주 전에 강지훈이었다면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악몽을 꾼 딸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빠가 다른 떠난 사람들처럼 될 건가요? 라고 조용히 묻는 자신의 눈을 마주 본 적이 없었다. 지우는 피로로 타는 듯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싱가포르 인수 서류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경력 최고의 거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하나를 위한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업의 거인과 어색한 아버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은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던 밤 9시 47분에 무너졌다. 강 회장님, 12항의 규제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목소리가 지훈의 홈오피스에 정적을 갈랐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의 주의력은 즉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사업 기회와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소리 사이에서 나뉘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통화를 음소거한 뒤 하나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얼굴이 눈물로 얼룩진 채 짧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또 다른 악몽이었다. 하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넌 안전해. 거기 계셨어요. 하나가 속삭였다. 엄마가 거기 있었는데 그러다 사라졌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를 기다리는 전화. 위태로운 수백만 달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꿈이었을 뿐이야. 그의 이어피스에서 재촉하는 신호음이 울렸다.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었다. 회의를 끝내야 해. 그가 이미 일어서며 말했다. 다시 자도록 해봐. 아침에 얘기하자. 하나의 얼굴이 무너졌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방해해서. 괜찮아. 지훈이 이미 이어피스의 신호음에 정신이 팔린 채 대답했다. 이번에는 그냥 침대에 있어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동안의 연약함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조심스러운 무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방어 기제가 아이의 얼굴에 비친 것이었다. 그럴게요.
아이가 조용히 말하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우는 통화로 돌아가 인수 조건과 시장 예측에 다시 집중했다. 그는 예비 합의를 확보했다. 그를 기쁘게 했어야 할 승리였다. 대신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나의 굳은 표정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는 변함없이 예의 발랐고 그의 질문에 가능하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며 대화를 최소화했다. 아이는 학교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고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연약한 연결고리는 부서지는 듯했고 그들은 한 공간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들로 남았다. 아동 복지 담당자가 정기 방문을 위해 도착했을 때 지우는 불시의 공격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첸 선생님이 설명하며 커피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놓았다. 하나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생활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 회의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이었다. 물론입니다. 첸 선생님은 지훈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하며 그들의 작은 대화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동안 하나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강 회장님, 첸 선생님이 나중에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었지만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나가 위축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지 물었을 때 아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속이 뒤틀렸다. 아이는 적응 중입니다. 우리 둘 다요. 이해합니다. 첸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안정감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일정은 특히 이번 출장을 앞두고는 매우 빠듯해 보입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할 겁니다. 지훈이 방어적으로 말했다. 첸 선생님이 메모했다.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관계 초기에 이렇게 3주나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됩니다. 하나가 이것을 특히 엄마를 잃은 후에 또 다른 유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지훈을 강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여행을 사업상의 필수 사항으로만 생각했지. 하나에게 또 다른 상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일 화상 통화를 할 겁니다. 그가 약하게 말했다. 첸 선생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강 회장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종종 어려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사업적 결정이 올바른 육아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지우는 하나의 방박복도에 서서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경력에서 처음으로 성공이 너무 높은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나의 이름은 하나나였다.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다. 강지훈 아저씨가 원한다면 그의 성을 써도 좋다고 말하기 전까지 하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만약 이름을 바꾼다면 엄마는 아마 이해해 줄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는 자신의 특별한 그림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그 그림은 강지훈 아저씨와 그녀가 손을 잡고 그들이 사는 이 커다란 유리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지만 그에게 보여주기가 두려웠다. 그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더 나쁘게.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미술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그녀에게 엄마처럼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쇼케이스에 낼 그림을 완성했을 때 선생님이 해준 말이었다. 그 그림은 절벽 위에 등대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여행을 다닐 수 없게 되기 전, 작년 여름에 함께 갔던 바로 그 등대. 엄마는 그 등대가 강지훈 아저씨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었다. 키가 크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지만 항상 모든 것과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렇다고 내 나이에 아이가 그린 것 치고는 놀라운 깊이감이 있구나. 김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깊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가장 깊은 종류의 감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하나는 강지훈 아저씨도 떠날까봐 궁금했다. 엄마처럼은 아니겠지만 그건 다르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그는 가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아침 식사를 만들 때나 학교에 대해 물어볼 때처럼.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항상 윙윙거리고 그의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녀가 악몽을 꾸고 그의 회의를 방해했던 그날 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마치 자신이 그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인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 유진이가 억만장자 아빠를 둔 게 멋지냐고 물었다. 하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다. 진심으로 자신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을 갖기 위해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사회복지사 아주머니가 왔을 때 그녀는 여기서 행복하냐고 물었다. 하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 강지훈 아저씨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을 때나 그녀가 그린 그의 초상화를 액자에 넣었을 때처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엄마가 강지훈 아저씨는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전화기가 울릴 때 그가 그것을 쳐다보는 방식을 보면 마치 일시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그의 진짜 삶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싱가포르 출장은 그녀를 두렵게 한다. 박 비서님은 친절하지만 가족은 아니다. 그가 떠나고 나면 8살짜리 아이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삶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엄마는 항상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에게는 그만의 길이 있단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을 그의 길의 일부로 결정한다면 어떨지 상상한다. 어제 그녀는 그가 싱가포르 출장권으로 누군가와 전화로 다투는 것을 엿들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일정이 문제가 있군요.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그의 일정의 문제인 걸까? 그녀는 완벽해지려고 연습한다. 방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하고 너무 시끄럽게 굴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골칫거리가 아니라면 어쩌면 그가 자신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치는 일이다. 미술 전시회는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다. 엄마는 휠체어를 탈 때조차도 단 한 번의 학교 행사도 놓치지 않았다. 하나 자신에게 강지훈 아저씨가 오리라고 너무 많이 희망하지 말라고 계속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그가 일을 제치고 자신을 선택한다면 어떨까? 딱 한 번만이라도. 어젯밤 그녀는 숨겨둔 그림을 꺼내서 세부 사항을 더 추가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우리 위로 비치는 태양을. 김 선생님은 미술이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다. 어쨌든
엄마가 한 번은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하나는 강지훈 아저씨가 그 사실을 아직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거대하고 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보였다. 성공, 권력, 돈. 그 모든 것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악몽을 꾼 밤에 그가 곁에 있어 주었을 때 하나는 그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 선택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았고 하나는 어느 쪽이 그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엄마가 왜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해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실망을 겪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그림 속 세상에서는 선택이 쉽다. 아빠는 딸의 손을 잡고 태양은 항상 빛나고 아무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림 속 등대가 외로워 보이지 않도록 주변에 새들을 그렸다. 어쩌면 강지훈 아저씨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의 커다랗고 텅 빈 집에서는 전화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나가 베개 밑에서 그림을 다시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 속 강지훈 아저씨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그가 이 그림을 진짜로 좋아해 주기를 바랐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는 그가 이 그림을 보고 그녀가 보고 싶은 세상을 그리고 그가 그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빠라는 단어는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 단어는 함께 아침을 먹고 악몽을 달래주고 학교 행사에 와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강지훈 아저씨는 그중 일부를 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그녀는 그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의 작은 비밀, 그녀의 작은 희망이었다. 금요일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강지훈 아저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녀는 그저 그 선택 속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았다. 강지훈은 이사회 회의실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기대에 찬 얼굴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토요일 아침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계약서는 준비되었고 KJ그룹의 미래 전체가 균형을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종환 회장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싱가포르 인수 일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지훈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이미 자신의 방어 논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약간의 일정 조정을 요청한 후 약간의 반발을 예상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강 회장,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몇몇 이사들이 최근 자네의 개인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 인수에 대한 자네의 헌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네. 팽팽한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숨겨진 딸이 회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측과 함께 모든 경제지에 기사가 실렸기 때문이었다.
KJ그룹에 대한 저의 헌신은 변함없이 절대적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약간의 일정 조정은 우리의 전략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이사인 박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실례지만 강 회장, 이 회사는 약간의 일정 조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단일한 집중력,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항상 구현해온 자질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말의 함의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다. 지훈은 익숙한 방어적인 자존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들은 그가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박 이사 그의 목소리는 기만적으로 차분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최 회장이 끼어들었다. 자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걸세. 이번 인수에 완전히 전념하든지, 이는 내일 싱가포르로 출발하여 필요한 3주 동안 머무는 것을 의미하네. 아니면 자네의 개인적인 삶의 조정 기간 동안 운영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을 고려해 보게나. 최후 통첩은 기업적인 예의를 갖춰 전달되었지만 지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충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학교 번호가 떴다. 지훈은 이사회 회의 중에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지만 무언가, 아마도 본능이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강지훈 씨. 학교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나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족관계도 그리기 활동 중에 아이가 극도로 속상해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있지만 아버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돌아와 이미 양복 재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생겨서요. 박 이사가 들릴 듯 말 듯 비웃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지훈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내일까지 정회합니다. 그때까지 제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지훈은 학교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작은 몸은 안으로 움츠러들고 눈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상담사가 설명했다. 수업에서 가족관계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왜 하나는 자신과 엄마만 그리는지 묻자 부재한 아버지와 고아에 대한 다소 무신경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하나가 그 질문들을 혼자 감당했을 것을 상상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집에 갈 수 있어요. 하나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가 본 어느 때보다도 작아 보였다. 집. 그의 집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집이라고. 그 의미는 지훈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마침내 하나가 입을 열었다. 일하다 말고 오셔서 화나셨어요. 지훈은 놀라 그녀를 힐끗 보았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한테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은 사실이었기에 더욱 아팠다. 수년 동안 그의 제국을 건설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과 권력을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상황은 변하는 거란다. 하나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도 변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지훈은 아이를 위해 핫초코를 만들었다. 그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해주셨던 것이었다. 그들은 부엌 카운터에 함께 앉았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단순한 의식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가족관계도에 뭘 그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가 머그잔을 감싸준 채 고백했다. 다른 애들은 조부모님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애완동물도 있는데 전 그냥 엄마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말하지 않은 상실감이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이제는 내가 있잖니.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푸른 눈으로, 너무나도 자신을 닮은 그 눈으로 살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그 질문은 모든 가식과 기업적인 외교 언어를 꿰뚫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이었고 실제로 중요한 협상이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 그가 대답했다. 영원히. 중요한 사업상의 일을 놓치게 되더라도요. 지훈은 이사회 회의, 최후 통첩, 싱가포르 딜.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성공의 모든 장식물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피와 서연의 영혼을 지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이 작고 강인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 그가 확신에 차 말했다. 그럴 때조차도 그날 밤 하나가 잠자리에 든 후 지훈은 사무실에 앉아 그녀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응시했다. 그의 전화는 반복적으로 울렸다. 이사들, 투자자들, 싱가포르 팀 모두가 답변과 약속, 결정을 요구했다. 박 비서가 문가에 나타났다. 이사회가 아침까지 회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회장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례적인 솔직함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과 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사업 결정에 대해 흔들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딸이 없었으니까.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박 비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어느 쪽이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은 전화를 들어 최 회장의 번호를 눌렀다. 회장이 받자 지훈은 자신의 회사를 세울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금요일에 딸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할 겁니다. 그 후에 화상회의를 통해 싱가포르 팀에 합류하겠습니다. 이 인수가 성공하는데 제 물리적인 존재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최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이사회가 기뻐하지 않을 걸세. 그렇다면 저를 해임할 수 있겠죠.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주주들은 장애물을 단순히 밀어붙이기보다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CEO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내일은 결과가 따를 것이고 아마도 심각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강지훈은 자신이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할 때 지훈은 하나가 잠든 방 문께에 서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는 그가 최근에 내린 어떤 결정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이제 그는 그 제국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평화는 짧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박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장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시회 이후까지 기다릴 수 없나? 지훈이 하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한태식이라는 분이 법률 서류를 가지고 와 계십니다. 그는 한서연 씨의 오빠라고 주장하며 하나 양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인 날카로운 인상과 차가운 태도를 가진 한태식을 마주했다.
강지훈 씨, 태식이 서두 없이 시작했다. 저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황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제 조카는 8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강지훈은 노력을 다해 평정심을 유지했다. 서연이가 아팠을 때, 하나에게 가족이 가장 필요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동생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소. 하지만 피는 피고 하나는 우리 가문의 아이야. 우리 가족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력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당신들이 서연이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겠지. 지훈이 맞받아쳤다. 당신에겐 임시 후견인 자격 외에는 법적 권리가 없어. 태식이 책상 너머로 서류를 밀며 대답했다. 우리 청원서는 당신의 과도한 업무, 육아 경험 부족, 그리고 하나의 현재 부적절한 생활 환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지훈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다음 주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군요. 아주 철저합니다. 회장님의 출장 일정, 근무 시간, 그리고 최근의 이사회 갈등까지 불안정성의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지훈은 깨달았다. 사진 기자들, 뉴스 기사들. 그것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탄환이었다. 나는 싸울 겁니다. 지훈이 치명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은 질 거요. 태식이 차갑게 대답했다. 법원은 혈연 관계, 특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가진 쪽을 선호하지. 내 아내와 나는 새 아이를 키웠어. 당신은 지난 몇 주간 집에서 흉내 낸 것 외에 무슨 경험이 있어. 그 비난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더욱 아팠다. 지훈은 한 달도 채 안 된 초보 아빠였다. 그가 하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 그는 아예 악몽, 조심스러운 미소, 그림들, 그리고 잠정적이지만 용감하게 그를 믿기 시작했던 방식을 떠올렸다. 그는 바로 오늘 아침에 한 약속과 앞으로 몇 년 동안 지키려고 하는 모든 약속들을 생각했다. 당신은 피를 나눴을지 몰라도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가족은 아니오. 내가 가족이오. 태식이 떠난 후 지훈의 변호사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다. 전시회는 40분 후에 시작이었다. 필요한 발언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는 몇 분을 남기고 웨스트리지 아카데미에 도착했다. 아이들의 미술 작품이 벽에 걸려있는 강당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그림 옆에 초조하게 서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오는 폭풍에 맞서 굳건히 서 있는 절벽 위의 등대. 그 비유의 의미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오셨네요. 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약속했으니까. 지훈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야. 그녀의 그림은 정말로 뛰어났다. 원근법, 빛의 사용,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감정적 울림까지. 작은 무리가 그림 주위에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미술 선생님도 있었다.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김 선생님이 지훈에게 말했다. 서연 씨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하나가 심사위원과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동안 지훈은 그녀의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말로는 항상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맹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이 연령대 그룹에서 1등으로 불렸을 때 지훈의 박수는 그 방에서 가장 컸다. 그녀가 리본을 받으며 그에게 지어 보인 미소는 그가 지금까지 성사시킨 어떤 사업 거래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스크림으로 축하를 하던 중 지훈은 그녀에게 양육권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정직함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하나야,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게 있어. 내 외삼촌이 나타났단다. 그분은 네가 그분과 그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 하나는 숟가락을 입에 반쯤 가져간 채로 굳어버렸다. 저한테 외삼촌이 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지훈이 확인했다. 그분은 네가 혈연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대. 엄마가 그분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지훈은 망설였다. 많이는 아니야. 가깝지 않으셨어. 하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찼다. 저 그분이랑 같이 가야 해요. 아니,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하지만 변호사들과 어쩌면 판사님과도 만나야 할 거야. 그들이 너에게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할 거야. 아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행복한지 물어볼까요, 아마도. 그리고 제가 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요. 지훈의 목이 메었다.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복잡한 문제란다. 그들은 여러 요소를 고려할 거야. 하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떠나게 만들면 어떡해요? 지훈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이것 하나는 약속할게. 나는 네가 있어야 할 이곳에 너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힘을 다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DNA가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 가족은 네 곁에 서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다. 오늘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온갖 문제가 있었는데도 제 전시회에 와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야. 지훈이 동의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날 밤 하나가 잠자리에 든 후 지훈은 사무실에 앉아 국내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육권 싸움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그가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태식 가족은 돈과 영향력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무게를 등에 업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싸움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워본 적도 없었다. 박 비서가 싱가포르 타협안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을 가지고 전화했을 때 지훈은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더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강지훈은 단순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의 딸을 위해 할 것이었다. 그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과 두 번째 기회와 그리고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의 딸의 미래를. 법정은 소독된 듯 차갑고 냉랭했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준비했다. 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이사회실과는 달리 이곳에서 그는 제도의 처분에 맡겨진 또 다른 청원인일 뿐이었다. 지난 2주 동안 양육권 싸움은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삼켜버렸다. 이사회 회의는 위임되었고 싱가포르 인수는 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KAJ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강지훈은 오직 하나를 지키는 데 집중하기 위해 박 비서를 CEO 대행으로 임명하며 비상승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동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집행관이 외치자 마르티네즈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지훈은 일어서며 법정 지정 대리인과 함께 앞줄에 앉아있는 하나를 힐끗 보았다. 아이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위압적인 방을 둘러보는 아이의 눈은 동그래져 있었다. 한태식과 그의 아내는 전통적인 가족가치의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들의 변호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자격을 내세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성공적인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 강한 지역 사회 유대감, 그리고 하나가 성장할 공간이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이와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지훈 씨는 주장할 수도 주장할 자격도 없는 관계입니다. 한태식 자신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는 연습한 듯한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는 단지 조카에게 최선인 것을 원할 뿐입니다. 강지훈 씨는 사업가입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잦은 출장, 예측 불가능한 근무 시간, 그리고 육아를 위한 여지가 거의 없는 기업 성공에 대한 단일한 집중을 포함합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그가 만든 변화에 증거들로 반박했다. 수정된 근무 일정, 연구 후견인 청원, 하나의 이름으로 설정된 대학 학자금 펀드. 하지만 지훈은 판사의 눈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지훈은 변호사들이精신하게 준비한 진술서를 버렸다. 대신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직접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가 완벽한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8주 전만 해도 저는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도 아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한태식 씨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가 제 삶에 들어온 매일, 저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악몽 곁에 있어 주기로 선택했고, 아이가 어떤 아침 시리얼을 좋아하는지 배우기로 선택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참고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하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이의 눈은 그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를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대신 아이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아이를 위해 싸우기 위해 제 회사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제 남은 평생 동안 사업보다, 돈보다, 모든 것보다 아이를 계속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한태식 씨 가족은 하나의 DNA를 공유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이가 엄마의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꼭 서연이가 그랬던 것처럼 흥얼거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이가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용감하고 친절하며 똑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그들은 혈연이 자신들을 가족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아무도 없었을 때 곁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삶에 늦게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한태식조차 불편해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비서가 예기치 않게 증언을 요청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지훈이 하나의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딸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하여 내린 모든 후속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의 변화를 기록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저는 강 회장님과 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가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저는 그가 단일한 집중력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업계상을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를 하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을 때 지훈은 복도에서 하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양육권 싸움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하나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알아요. 아이가 속삭였다. 그 포옹 속에서 지훈은 법정의 차가운 벽 너머에 있는 진실을 깨달았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어떻게 들리든 그들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그는 이미 가족을 찾았고 지켰다. 그들은 법정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 같았다. 지훈은 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아이를 더 꽉 안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싸우고 있는 이유였다. 이 작은 온기, 이 무조건적인 신뢰. 이것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지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괜찮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순 없었다. 법이 그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그의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노력을 가려버릴지.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잠시 후 법정 대리인이 다가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마지못해 그에게서 떨어졌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지훈은 일어서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꼭 맞았다. 그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진실을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달려 있었다. 그는 하나를 힐끗 보았다. 아이는 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강지훈은 하나의 방 문께에 서서 커피 머그잔을 손에 든 채 그들이 함께 고른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2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벽은 이제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선반은 책과 미술용품으로 가득 찼으며 게시판은 그림과 기념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집에 있는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성역이었다. 하나는 침대 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서연을 너무나도 닮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이는 아직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한 주는 그들 둘 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박 판사는 하나의 명확한 의사와 강지훈이 보여준 비범한 노력과 적응을 인용하며 그에게 연구 후견인 자격을 부여했다.
한태식 가족은 지훈의 헌신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겸허해져 물러났다. 아침에 예술가님,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가 고개를 들어 얼굴이 환해졌다. 아저씨, 사무실에 걸어둘 거 만들고 있어요. 내 컬렉션을 위한 또 다른 걸작이로군. 그가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케치북은 비스듬히 돌려 보이지 않게 했다. 비밀이에요.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지난 1시간 동안 4번째였다. 이사회는 그의 완전한 복귀를 간절히 바랐다. 싱가포르 인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K그룹이 유능한 손에 남아있다는 확신을 갈망했다. 지훈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기기를 무음으로 설정했다. 팬케이크 어때? 그가 대신 제안했다. 블루베리 넣어서.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하죠. 부엌에서 그들은 몇 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안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하나가 재료를 계량하는 동안 지훈은 프라이팬을 달궜다. 일하면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심오하게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한때 자신의 삶을 15분 단위로 계획했던 기업의 거인이 이제 8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상한 모양의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1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했던 남자가 이제 가족 생활의 아름다운 어수선함을 축하하고 있었다. 오늘 중요한 회입 있어요. 하나가 반죽에 블루베리를 떨어뜨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팬케이크를 뒤집은 후에 대답했다. 기다릴 수 없는 건 없어. 저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마주보았다. 하나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회사는 내가 아침 한나절 쉰다고 망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순간들, 너와 함께 아침을 만들고 내 하루에 대해 듣고 네가 잘하는 것을 보는 이런 순간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하나가 그의 말을 진지한 표정으로 곱씹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시간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내 엄마는 아주 현명한 분이셨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침을 먹을 때 하나가 그에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저씨를 위해 만들었어요. 지훈이 그것을 펴자 정성스럽게 그린 가족 관계도가 나타났다.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학교 과제와는 달리 이것은 달랐다. 꼭대기에는 서연의 이름이 작은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강지훈과 하나, 그들의 이름이 복잡하게 그려진 나뭇가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름답구나. 그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김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이 가족관계도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가 맨 아래에 작은 글귀를 가리켰다. 이 부분은 엄마 글씨예요. 구석에는 지훈이 서연의 편지 중 하나에서 본 기억이 있는 인용구가 있었다. 사랑은 거창한 몸짓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발견된다. 엄마 일기장에서 찾았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엄마가 지금이라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지훈은 그 말의 무게, 제한된 용서, 주어진 수용을 느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형성된 가족. 그날 오후, 지훈은 몇 주 동안 숙고해온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KJ 그룹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 남아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아버지가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 일상적인 운영에서는 물러날 것이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을 후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놀란 이사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전진으로 봅니다. 나중에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지훈과 하나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황혼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았다.
온종일 일하는 거 그립지 않아요? 하나가 난간에 기대며 물었다. 지우는 그 질문을 생각했다. 확실성은 그립지. 가끔 사업 문제는 해결책이 있거든. 사람은 더 복잡해. 저처럼요. 아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특히 너. 그가 부드럽게 장난치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하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가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알아,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너희 둘을 위해 더 일찍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아이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유리와 강철의 탑을 쌓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며 그것들이 성공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강지훈은 마침내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이사회실이나 은행 계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케이크 아침 식사와 미술 프로젝트, 잠자리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작은 손길 속에 그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어쨌든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속에 살고 있었다. 하나가 그의 손 안으로 자신의 손을 미끄러뜨렸을 때 지우는 자신이 건설한 제국을 내다본 다음 모든 것을 바꾼 작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들 사이의 선택은 전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어떤 재무 보고서나 비즈니스 잡지에도 결코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진정으로 집에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